시어머니, 이 집에 언제까지 얹혀 살 거예요? 여행 다녀오면 방 하나 빼주세요. 우리도 답답해 죽겠으니까요. 며느리의 이 막말에 시어머니의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곧 자기들의 집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만들 결정적인 불씨가 될 줄은. 사이다 같은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태호야, 미경아, 밥 먹어라.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아, 엄마, 저희는 커피만 마실게요. 아침에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태호는 원두커피를 내리고 미경이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텀블러에 담아 가져가요. 그리고는 다녀올게요라는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죠. 남은 건 고요한 정적과 혼자 앉아 있는 저뿐이에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을 거르는 게 일상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제가 해놓은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냄새를 맡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건데 조금이라도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 미경이는 더했어요. 아예 부엌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물만 한 컵 마시고 나가요. 마치 제가 부엌을 더럽히고 있는 것처럼요.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어느 날 미경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 말을 별로 안 해요. 죄송해요. 말을 별로 안 한다고요? 하지만 자기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1시간도 넘게 웃으면서 떠들던데요. 거실에서 들리는 미경이의 목소리는 그렇게 밝고 활기찼어요. 엄마, 어제 태호가 맛있는 레스토랑 데려갔어. 정말 분위기 좋더라. 다음에 엄마도 모시고 갈게. 자기 엄마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저한테는 인사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할까요? 저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말이에요. 점점 집안에서 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서더군요. 저는 정말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태호와 미경이는 각자 방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를 봐요.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태호가 미경이한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저도 듣고 싶어서 소리를 줄였는데 제가 있다는 걸 의식한 태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요. 마치 제가 엿듣고 있다는 듯이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들어가 볼게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면 거실에서 둘이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만 없으면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해. 미경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뭘 좀 맛있는 거 주문할까? 응, 엄마가 족발 좋아하시니까 족발 시키자. 아, 그리고 과일도 좀 사다 놔야겠다. 자기 엄마 오신다고 족발도 시키고 과일도 사다 놓겠다고 하는 미경이.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뭘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가끔은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서 버려질 때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일주일 지나면 곰팡이가 피고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엄마, 음식을 너무 많이 해놓으시면 다 못 먹어서 버리게 돼요. 태호의 말이에요.
버리게 된다고요? 그럼 조금이라도 드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엄마 맛있어요.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 같았거든요. 아들 부부의 일상에 끼어든 불청객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이 집이 제 집이니까요. 남편과 함께 평생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집이니까요. 아들도 여기서 자랐고 며느리도 이제는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혼자 치우고 저녁에도 혼자 먹고 밤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같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픈 건 명절 때였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집이 종가였거든요. 남편의 형제들과 조카들이 모두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온 집안이 북적북적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고기도 재워놓고 그런 게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들 태호가 이제 우리끼리만 조용히 보내요라고 하더니 정작 명절 당일에는 처갓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 미경이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서 같이 있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효자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도 혼자 계시니까 가서 안부를 여쭙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처갓집에 가면 하루 종일 있다가 와요. 심지어 그곳에서 자고 오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엄마, 우리 잠깐만 다녀올게요라고 말하고는 밤늦게 들어와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미경이가 대답해요. 어머님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잘 먹었어요. 특히 갈비찜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갈비찜이요? 저도 갈비찜 잘하는데 한 번도 해달라고 하지 않더니 장모님 갈비찜은 예술이래요. 더 가슴 아픈 건 태호도 거기서 입맛이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장모님 손맛이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만드신 것도 맛있지만 뭔가 다른 맛이 있어요. 뭔가 다른 맛이 있다고요? 저는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와서 장모님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미경이가 큰 보온 도시락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반찬 많이 보내주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보온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콩자반, 오징어 젓갈, 명태 식혜, 약고추장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우와, 역시 장모님이세요. 이런 반찬들 어디서 사 먹기도 힘든데. 태호가 감탄하면서 말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해놓은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모님이 보내주신 반찬만 먹어요. 엄마, 이 콩자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미경이가 장모님께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레시피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50년 넘게 해온 요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요. 정말 결정타는 미경이 엄마 환갑잔치 때였어요. 엄마, 장모님 환갑이 다음 달인데 뭘 해드릴까 고민이에요. 태호가 미경이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루즈 여행은 어때? 엄마가 바다 좋아하시잖아. 크루즈요? 비싸지 않을까요? 장모님을 위해서라면 비싸도 괜찮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좋은 추억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정말로 동남아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어요. 일주일짜리 호화 크루즈요. 비용만 3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처음 타보시는 크루즈니까 얼마나 신기하실까요? 미경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제 환갑 때는 뭘 해줬는지 생각해보니 외식 한 번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어떡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엄마는 배멀미 심하시니까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호의 대답이었어요. 배멀미가 심하다고요? 저는 배멀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젊었을 때 인천에서 배 타고 백령도도 가봤고 부산에서 거제도도 배로 갔는데 멀쩡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배멀미 안 해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엄마, 장모님 환갑잔치인데 저희끼리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나이가. 아무튼 집에서 편히 계세요. 나이가 뭐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가면 안 된다고요? 장모님과 저는 동갑인데 왜 장모님은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죠?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며칠 후 그들이 크루즈 여행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이 해산물 알레르기 있으시니까 조심해야겠어요. 그러게요. 레스토랑 예약할 때 미리 말해둬야겠어요. 장모님 알레르기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정작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무릎이 아픈지도 모르면서요. 장모님 선물로 뭘 사드릴까? 목걸이 어때? 진주 목걸이 사드리자. 진주 목걸이요? 제 환갑 때는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길가 꽃집에서 급하게 산 티가 팍팍 나는 꽃다발이었어요. 더 속상한 건 미경이가 자기 엄마한테 매일 안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날씨가 춥다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무릎은 어떠세요? 약 꼬박겜박 드세요. 혈압약 떨어지면 미리 말해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자기 엄마 무릎 상태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저도 요즘 무릎이 아픈데 그런 걸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감기라도 걸리면 장모님한테는 즉석에서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데 제가 감기 걸렸을 때는 엄마 감기약 있죠? 약국 가실 수 있죠? 하고 끝이에요. 크루즈 여행 떠나기 전날 정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엄마, 일주일 정도 없을 텐데 괜찮으시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 혹시 응급 상황 생기면 미경이 언니한테 연락하세요. 전화번호 적어둘게요. 미경이 언니 전화번호는 적어주면서 정작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배를 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자세한 일정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마치 제가 알 필요도 없다는 듯이요. 그리고 진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만들어뒀어요. 여행 가면서 드시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배 안에서 다 해줘요. 태호가 김밥을 보지도 않고 말해요. 장모님은 김밥 좋아하시는데 미경이가 한마디 하더니 태호가 갑자기 김밥을 포장해서 가져가더군요. 장모님 드시라고요. 저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장모님을 위해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떠났고 저는 일주일 동안 혼자 집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용했거든요.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적막했어요. 태호와 미경이가 크루즈 여행을 떠난 후 집안은 정말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평소에도 대화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물 틀어놓는 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으니까 정말 막막하더군요. 첫째 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런 적도 없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 못 본 드라마도 실컷 보고 늦잠도 자고 좋아하는 음식도 해먹고 그런데 문제는 둘째 날부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세 사람 분량으로 밥을 했다가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확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울을 보니까 머리는 산발이고 잠옷 차림으로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마치 버려진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옷을 차려입고 근처 마트에 갔어요. 뭐라도 사고 사람들도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마트에 가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장을 보고 계시더군요. 그분들은 모두 누군가를 위해서 장을 보는 게 보였어요. 우리 손자가 이 과자 좋아해서 며느리가 이 반찬 맛있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회사에서 야근하면 이런 거 해줘야지. 모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라면 몇 개와 김치만 사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더 쓸쓸하더군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앞으로 제 삶인가 싶어서요. 셋째 날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오후에 택배가 왔는데 태호한테 온 거였어요. 오신 것 같더군요. 아들이 여행 중이라서 받을 수 없는데요. 택배 아저씨한테 말했더니 그럼 언제 받으실 수 있나요? 일주일 후에나 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다시 가져갈게요. 너무 오래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택배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제가 이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였어요. 아들 택배 하나 받을 권한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넷째 날에는 미경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경이 있나요? 미경이는 지금 여행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요. 언제 들어와요? 일주일 정도 후에 올 것 같아요. 그럼 들어오면 전화 좀 달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안부 한마디도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누구인지도 궁금하지 않은 존재인가 봐요. 다섯째 날부터는 정말 우울해졌어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설거지하고, 혼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들어올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와요. 시간이 정말 안 가더군요. 그러다가 여섯째 날,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니까 제가 생활한 흔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 방 빼고는 말이에요.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태호와 미경이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에요. 소파도 미경이가 고른 거고, 텔레비전도 태호가 산 거고, 식탁도 둘이 정해서 산 거고, 심지어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들도 다 미경이 취향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진짜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는 그냥 방 하나 쓰는 세입자 같은 존재라는 거요. 아니, 세입자보다도 못한 게 세입자라면 적어도 월세는 내잖아요. 그런데 저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일곱째 날 아침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둘째 딸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래. 너희 오빠가 여행 가서 혼자 있어. 아, 그래요? 좋겠네요. 조용해서 좋겠다고요? 제가 혼자 있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희야, 엄마가 요즘에 좀 우울해. 엄마, 우울하면 운동이라도 하세요. 동네 경로당 가서 사람들이랑 화투라도 치시고,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라고요? 저한테 그런 걸 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집에서 좀 서운한 일들이 있어서. 엄마, 그런 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오빠도 바쁘고 미경이도 직장인이니까 피곤하죠. 다 그렇다고요? 그럼 제가 예민한 거라고요? 영희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저 지금 회사에 있어서 통화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까지 전화가 안 왔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결혼해서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살았어요. 제 꿈도, 제 취미도, 제 친구들도 다 포기하고 가족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왜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마지막 날 아침, 드디어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아니, 투명 인간보다도 못해요. 투명 인간이라면 적어도 그 존재를 알기라도 하죠. 그런데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요? 결심이었을까요? 아직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와 미경이가 돌아오는 날 저는 일찍부터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소리였거든요. 엄마 안 계세요? 미경이가 제 방 쪽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있어. 제가 거실에서 대답했어요. 아, 거기 계셨구나. 여행 정말 좋았어요.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보기 좋더라고요. 태호가 여행 가방을 끌면서 말했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매일 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장모님이 이런 여행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셔서 우리도 기분이 좋았어요. 미경이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그제서야 태호가 물어봤어요. 응, 했어. 그래요? 뭐 드셨어요? 라면. 라면만요? 왜 제대로 안 드셨어요? 제대로 안 드셨다고요? 일주일 내내 혼자서 뭘 어떻게 해 먹으라는 거예요?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어. 아,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제대로 드셔야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식사하세요. 정상적으로 식사하라고요? 그럼 제가 비정상적으로 식사했다는 뜻인가요? 그들은 여행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크루즈가 얼마나 호화로웠는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1시간이 넘게 이야기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맞다. 엄마, 장모님이 이거 드리라고 하셔서 사왔어요. 미경이가 면세점 쇼핑백을 꺼내더니 크림 하나를 주었어요. 이거 비싼 건데 엄마한테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저한테 선물을 사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서 산 게 아니라요. 고맙다고 전해줘. 네, 전해드릴게요. 그 이후로는 또 각자 할 일을 하러 가더군요. 태호는 노트북을 켜서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미경이는 여행 사진을 정리한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일주일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전부인가? 심지어 여행에서 찍은 사진도 저한테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미경이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진을 다 보내드린다고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제가 밥을 차렸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사람 분량으로요. 그런데 또 똑같더라고요. 엄마, 저희는 배 안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아직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봐. 나중에 간단히 뭘 시켜 먹을게요. 피자나 치킨 같은 거. 피자나 치킨을 시켜 먹겠다고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또 외면하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제가 뭘 해도 어떻게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남편이 생전에 한 말이 생각났어요. 순자야, 이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놓을 거야. 내가 먼저 가면 아무래도 아들이 함부로 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때는 괜히 그런 걸 왜 하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확인했어요. 놀랍더라고요. 20년 전에 산 이 집이 지금은 10억이 넘는 가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태호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놨다는 거였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태호야, 이 집 담보대출이 왜 있어? 아, 그거요? 사업자금 때문에 잠깐 빌린 거예요. 곧 갚을 거예요. 사업자금이요? 태호는 회사원인데 무슨 사업자금이에요? 얼마나 빌렸어? 많지 않아요.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이 많지 않다고요? 그리고 잠깐 빌린 거라고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벌써 2년째 이자만 내고 있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제가 보증을 서 있다는 거였어요. 제 도장을 찍어놨더라고요. 내 도장을 언제 썼어? 엄마가 허락해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허락해 줬다고요? 저는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아, 그때 생각이 났어요. 태호가 엄마 급한 서류가 있는데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무슨 서류인지도 제대로 안 보고 도장을 찍어줬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때 대출 서류라고 말 안 했잖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아무튼 곧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갚는다고 하면서 벌써 2년째 그대로인데 언제 갚는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몇 군데 가봤어요. 이 동네 집값이 요즘 어때요? 아, 여기는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학군도 좋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만약에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금매로 하시면 시세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9억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9억이요? 정말 많은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도 돈이 남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집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말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미 몇 번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그래야만 그들이 깨달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말이에요. 계획은 간단했어요. 태호와 미경이가 또 장모님 댁에 놀러 가는 날을 노려서 집을 내놓는 거였어요. 그들이 없는 사이에 모든 걸 끝내버리는 거죠. 마침 다음 주가 장모님 생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장모님 댁에 갈 거라고 했어요. 엄마, 장모님 생신이라서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가거라. 하루만 있다가 올게요. 하루만이라고 했지만
어차피 하루 종일 있을 거니까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대화의 창구는 막혀 있었고 제 존재는 투명해져 있었어요. 이제는 강한 충격을 줘야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내 집을 내가 팔겠다고. 그것도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의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 태호와 미경이가 장모님 생신 인사를 드리러 떠났어요. 엄마,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장모님이 저녁도 같이 하자고 하셔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알아봐 놓은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집값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아, 네. 기억나요. 혹시 매매 결정하셨나요? 네, 오늘 당장 내놓으려고 해요. 오늘이요?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요? 사정이 생겨서 빨리 처리해야 해요.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죠. 지금 바로 나가도 될까요? 1시간 후 부동산 중개사가 왔어요. 생각보다 젊은 남자였는데 친절했어요. 집이 정말 잘 관리되어 있네요. 이런 집은 금방 나갈 거예요. 얼마 정도에 내놓을까요? 시세가 11억 정도 되니까 10억 5천으로 시작해 볼까요? 금매면 9억 8천 정도까지도 괜찮고요. 9억 8천만 원이요?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동의하셨나요? 대출도 좀 있던데. 제 명의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면 돼요. 대출은 매각대금으로 정리할 거고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제 명의가 맞았어요. 남편이 미리 해놨던 게 이때 도움이 되었네요. 그럼 바로 매물로 올릴게요. 주말이라서 문의가 많이 올 거예요. 정말로 그 말이 맞았어요. 오후부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집 보러 가도 될까요? 지금 당장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현금 매수 가능한데 실제로 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젊은 부부들, 중년 부부들, 심지어 투자 목적으로 보러 온 사람들까지. 집이 정말 좋네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사 와서 바로 살 수 있겠어요. 이 동네가 요즘 인기가 좋죠? 지하철도 가깝고 마트도 근처에 있고 혹시 급하게 파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7시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중년 남자분이 오셨는데 집을 둘러보더니 바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9억 5천에 바로 계약할게요. 언제 잔금 치르면 될까요? 9억 5천만 원이요?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었어요. 정말이세요? 네, 저희 아들이 이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동산 중개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보통은 며칠 정도 생각해 보시는데 정말 바로 결정하시겠어요? 네, 좋은 집이니까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아서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면 이사 가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계약서와 계약금 수표를 들고 있으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내가 정말 집을 팔았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진 것 같았어요. 태호와 미경이가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응, 못 잤어. 장모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고맙다고 해. 그들은 여전히 장모님 이야기만 하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구나. 평생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비록 충격적인 방법이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다음날 일요일,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도 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태호와 미경이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지냈어요. 그들은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또 바쁜 일주일이 시작이네요. 미경이가 말했어요. 정말 바쁜 일주일이 될 거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그들이 출근한 후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자가 잔금 준비를 다 했다고 하네요. 금요일에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집이 완전히 남의 집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요. 말로는 절대 통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 목요일 저녁에 모든 걸 알려줘야겠어요. 그때까지는 비밀로 해야겠죠. 그래야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태호와 미경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모든 걸 말해야 하는 날이거든요.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 말씀이세요? 태호가 물어봤어요. 평소와 똑같은 무관심한 톤이었어요. 이 집 말이야. 집이 왜요?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태호와 미경이가 젓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미경이가 먼저 반응했어요. 이 집을 팔았다고 했어. 엄마, 농담이시죠? 태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농담 아니야. 정말 팔았어. 내일 잔금 받고 등기 넘겨. 그제서야 둘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갑자기 집을 왜 팔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집은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는 어디든 살 수 있잖아. 젊으니까. 엄마,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경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에 조용조용하던 미경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살았냐고? 그래, 5년 전부터 살았지. 그런데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 엄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태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매일 아침 정성껏 밥을 차려놔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커피만 마시고 나가버리고 명절 때는 처갓집만 가고 장모님한테는 크루즈 여행까지 선물하면서 나한테는 배멀미 난다고 빼버리고 엄마 그런 게 뭐야? 그런 게 대수롭지 않다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건 괜찮다는 거야?
제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어요. 장모님이 보내준 반찬은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내가 해주는 음식은 왜 한 번도 맛있다고 안 해봤어? 엄마, 저희가 그런 적 있나요? 미경이가 변명했어요. 그런 적 있냐고? 매일매일 그랬어. 내가 해놓은 음식은 눈길도 안 주면서. 엄마,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의까지 바뀌는 거야? 내가 너희 엄마라는 건 안 바뀌었잖아. 태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으면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집 매매 취소하세요. 취소?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무슨 취소야? 엄마, 계약금은 포기하면 되잖아요. 제발 집만은.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미경이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매일 아침도 챙겨드리고 말씀도 많이 드릴게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태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서운하게 했다고 집을 팔아버리세요? 좀 서운하게 했다고? 좀?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너희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니? 그럼 뭐야?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할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내 집에서 내가 왜 진정해야 하는데?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 부모들한테 가서 살면 되잖아. 특히 미경이 엄마한테. 그렇게 좋아하니까.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너희는 장모님만 챙기고 나는 안 챙기잖아. 태호가 주먹을 쥐고 말했어요. 엄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면 저희는 정말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저희도 이 집에 대출이 있어요. 집이 팔리면 대출을 어떻게 갚아요? 대출? 그 대출 말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허락도 제대로 안 받고 내 집을 담보로 받은 그 대출 말이야?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엄마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다고? 급한 서류라고 해서 도장 찍어준 건데 그게 대출 서류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찍어줬어. 엄마, 그때 뭘 분명히. 너는 나를 속인 거야. 미경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족? 가족이라고? 저는 비웃었어요. 가족이면 서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서로 대화도 하고 관심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관심 안 가졌나요? 관심 가졌어? 언제? 내가 무릎 아픈 것도 모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태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무릎 아프세요? 언제부터요? 지금 와서 물어봐서 뭘 해? 이미 늦었어. 미경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정말 바빠서. 너희 엄마 안부는 매일 물어보면서 나는 바빠서 못 물어봤다고? 그건 뭐야? 할 말 없지? 태호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집 매매만은 취소해 주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늦었다고. 미경이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정말 잘한다고? 어떻게? 매일 아침도 같이 드시고 어머님 말씀도 잘 들을게요. 그런 건 진심이 있어야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태호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겼다고? 네, 엄마가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제서야 태호가 진짜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경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 엄마만 챙기고 어머님은 소홀히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뭘 해. 이미 다 끝났어. 태호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엄마, 정말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달라진다고? 믿을 수 있을까? 믿어주세요. 제발이요. 그들의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제 어른이잖아. 그동안 너무 쉽게 살았어.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살아봐.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계약 취소하고. 취소는 못해. 내일 잔금 받기로 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오후 부동산 중개사가 와서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겼어요. 태호와 미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이사 가셔야 해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참담해졌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제 각자 살아. 그래. 이제 각자 살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집이 팔린 지 사흘이 지났어요. 태호와 미경이는 결국 장모님 댁으로 이사를 갔어요. 짐을 빼면서도 계속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후회하실 거예요. 태호가 짐차에 짐을 실으면서 말했어요.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빨리 가. 장모님이 기다리실 거야. 그렇게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정말 텅 비었어요. 제 집만 남아있으니까 집이 더 넓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구한 원룸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생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영희야. 대전에 사는 둘째 딸 영희였어요. 응, 영희야. 무슨 일이야? 엄마, 집 정말 파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태호 오빠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들이 쫓겨났다고. 역시 태호가 연락했나 봐요. 그래, 팔았어. 엄마, 왜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저희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상의해서 뭘 해? 어차피 내가 결정할 일인데. 그래도 이런 큰일은 가족들이랑 의논해야죠. 전화 너머로 영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사실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죠? 무슨 말?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 말이에요. 순간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영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희야, 그걸 어떻게 해? 엄마, 저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이상하다니.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결단력 있고 뭔가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희가 정말 예리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 올라가서 엄마가 다니시는 병원에 갔어요. 뭐, 병원에 갔다고? 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물론 개인정보라서 자세히는 안 알려주시지만 엄마가 많이 힘드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영희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엄마, 파킨슨 초기 진단 받으신 거 맞죠? 영희야. 엄마,
왜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해서 뭘 해? 너희들도 다들 바쁘고 사는 게 힘든데. 엄마가 아프신데 바쁘고 뭐고가 있나요? 영희의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들렸어요. 그래서 집을 파신 거죠? 태호 오빠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응, 아직 말 안 했어. 왜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태호는 아직 철이 없어.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억지로 챙길 것 같아서. 그게 뭐가 나빠요? 억지로 하는 건 진심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일은 내가 정리하고 싶었어. 영희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혹시 언니는 알고 계세요? 언니는 일본에 사는 첫째 딸 미숙이에요. 응, 미숙이는 알고 있어. 역시 저만 몰랐네요. 미안해, 영희야. 너도 힘들게 할까봐. 엄마,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나요? 영희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영희가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회사 일을 급하게 정리하고 온 거라고 하더군요. 엄마, 이사 준비 혼자 하시면 안 되죠. 괜찮아. 짐도 별로 없고. 무슨 소리예요? 평생 사신 집인데 짐이 별로 없기가요. 영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많이 텅 비었네요. 태호 오빠가 짐 다 가져갔구나. 응, 어제 다 가져갔어. 엄마는 어디로 이사 가세요? 근처 원룸 하나 구했어. 원룸이요? 엄마가 원룸에서 어떻게 사세요? 살만해. 혼자 사는데 큰 집이 뭘 해.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랑 대전으로 가세요. 제 집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얻어드릴게요. 영희야, 고맙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미숙이야. 영희한테서 들었어. 저도 곧 한국 갈게요. 미숙아, 바쁠 텐데. 엄마가 아프신데 바쁘고 뭐고가 있어요. 엄마 혼자 이런 큰 결정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2달 전부터 알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병원 기록도 알아봤고요. 어떻게?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끙끙 앓으실 거라는 것도 예상했어요. 영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저희는 태호 오빠와 달라요. 저희는 엄마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영희야, 태호 오빠도 이제 깨달았대요.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자기가 정말 바보였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엄마, 사실 저희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것도 있어요. 뭘? 저랑 언니가 번갈아 가면서 엄마 모실 거예요. 석 달씩 교대로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 딸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비록 태호는 철이 없었지만 딸들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엄마, 태호 오빠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마음이 안 풀려서. 엄마,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용서해 주셔야죠. 언젠가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날 밤 영희와 함께 이사 준비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영희와 일본에서 온 미숙이가 저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방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한 달 만이었죠.
문을 열어보니 태호가 서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은 쭉 빠지고 얼굴은 초췌해져서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들어와.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너는? 저는 지옥 같았어요. 태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장모님 댁에서 어때? 장모님이 매일 말씀하세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면서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모님이 저희를 받아주시면서도 계속 혼내세요.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독종이었는지, 엄마를 완전히 짓밟고 살았다는 걸요. 태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얹혀 사는 게 이렇게 참담한 일인지 몰랐어요. 장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매 순간이 죄송하고 눈치 보여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5년 동안 이런 기분을 느끼게 했구나 싶어서 그제야 태호가 제 심정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짐승이었어요.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몰래 대출받고. 태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왜 그렇게 밖에 못했을까? 그때 영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오빠 왔구나. 영희야, 너도 왔구나. 응, 엄마 모시러 왔어. 태호가 영희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영희야, 너는 언제부터 알았어? 엄마가 아프시다는 거. 2달 전부터? 그럼 나만 몰랐구나. 응, 오빠만 몰랐어. 오빠가 너무 자기 일에만 신경 써서. 영희가 쓴소리를 했어요. 미숙이 언니는? 언니도 알고 있어. 지금 마트 갔는데 곧 올 거야. 태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나만 바보였구나.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태호야. 네, 엄마. 너는 정말 철이 없었어. 죄송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태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엄마, 나도 너무 심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어. 집을 팔아버린 것도.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저희가 정말 반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태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태호야,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네, 정말 달라질게요. 그때 미숙이가 들어왔어요. 태호야, 왔구나. 많이 상했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저녁에는 1달 만에 가족이 모였어요. 태호가 직접 요리를 해왔더군요. 엄마, 제가 요리 배워왔어요. 장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평생 부엌에 발도 안 들여놓던 태호가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뭘? 집 다시 사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제가 대출 정리하고 돈도 모아서 엄마한테 집 사드릴게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해야 해요. 엄마 집을 제가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미경이도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미경아, 일어나. 어머님한테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제 엄마만 생각하고 어머님은 무시했어요. 이제 알면 됐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태호가 만든 음식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엄마,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계란말이 기억나요? 응, 내가 그거 좋아했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한테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태호가 정말로 집을 샀어요. 제가 팔았던 집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엄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너희 집에서? 네, 엄마 방도 따로 준비했어요. 정말로 제 방을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매일 아침도 같이 드시고 엄마 말씀도 잘 들을게요. 태호와 미경이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엄마, 병원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너가 내 병 아는구나. 네, 영희한테서 들었어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를 제대로 모셔야 하는 나이고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태호와 미경이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장모님만큼 저도 챙겨줘요.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응.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경이도 같이 갈 거예요. 이제는 둘 다 제 병원 스케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그때 집을 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살았겠죠. 집을 팔아버린 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태호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되었고 미경이도 좋은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팔아버린 건 집이 아니었어요. 태호의 오만과 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는 것만이 진정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파킨슨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곁에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 한 번 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